안녕하세요. 농톡서 박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물주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물주기 참 어렵습니다. 가이드라인도 별로 없고요. 네 말이 맞을 수도 있고 내 말이 맞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제가 현장을 돌면서 그 다음에 제가 농사 경험이 한 십수년 되니까 총 한 20년 넘게 현장을 보면서 보았던 경험들을 오늘 얘기를 좀 드릴까 해요. 여기는 저희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인데 직원들은 지금 공장에서 일하고 저 혼자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얘기가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제일 정확하지 않을까, 현장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게 자부를 하면서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식물체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보통 여기 이제 어느 책에 나오냐 그러면 중학교 책에 나오거든요. 중학교 책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제가 이 자료를 만든 거는 한 15, 16년 넘었거든요. 보면 그 15, 16년 넘었다 그래가지고 물이 중요하지 않을 수는 없거든요. 보시면 물이 대부분 93.6%, 그 다음에 단백질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그러면 작물이 대부분으로 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토마토 주스 맛있겠죠? 이렇게 수박 같은 거 이렇게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주로 거래하고 있는 상주 원예영농조합의 공선하는 자료들이에요. 제가 이거를 왜 보여드리냐 그러면 가락동에 100박스에 물이 100박스에 오이가 올라간다 치면 대부분이 95% 정도가 물이죠. 그러면 95박스가 물이에요. 그 다음에 고형물은 한 5% 정도가 됩니다. 제가 드리는 얘기는 뭐냐 그러면 결국은 작물을 구성하고 있는 대부분은 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물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였죠? 넘어갔네. 오이 100박스가, 오이가 이제 박스당 100개가 담기면 그 중에 95개는 물로 이루어졌어요. 5개만 진짜예요. 여기 보시면 요렇게 돼 있죠. 그러면 물을 많이 주는 농가가 결국은 이기게 돼 있죠. 작년보다 물을 2배로 줬다 치면 그만큼 올해 수확량이 많아집니다. 농사는 작물이 다치지 않으면서 물을 어떻게 많이 주느냐, 그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물을 데워서 주고 환기가 잘 되는 시기에 토양 재배에서 하루에 물을 3에서 5번, 지금이 4월 16일이거든요. 4월 16일이면 농사를 잘 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한 6번, 7번도 주죠. 오늘 날씨가 되게 좋거든요. 바람도 많이 불고. 그래서 대부분의 물로 이루어졌다는 거, 그거가 유념해 두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꼬들깨라고 쳐요. 꼬들깨라고 치고 물만 본다면 전체를 다 먹는 꼬들빼기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에는 작년보다 올해가 물을 2배를 더 줬다고 치면 수확량이 2배가 는다는 그런 얘기예요. 결국은 물을 어떻게 많이 줘서 식물한테 많이 흡수시킬 거냐, 그런 얘기가 되거든요. 요거는 뭐냐 그러면 겨울이 지나면서 도시에 그 가로수들이 죽어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면, 교육 가서 물어보면 왜 죽을까요? 이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한 반 이상 그렇게 얘기하죠. 작년에 겨울에 추웠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반문을 하죠. 그러면 저 남산 위에 있는 그 소나무는 추울까요? 아래 도로에 있는 것보다 추울까요? 어떡할까요? 그럼 이제 다 대답들을 못 하죠. 결국은 눈이 많이 와서 염화칼슘을 많이 뿌려서 식물이 장애가 일어나가지고 물을 못 먹어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여기 은행나무 보이시죠? 요 은행나무는 저희 처갓집이 서울인데 요게 아마 보시면 한 여름에 가까울 거예요. 그런데 테를 이렇게 둘렀죠. 요거는 염화칼슘을 많이 줘서
CL 장애가 일어난 거예요. 요거는 테럴도 이렇게 둘렀죠. 그건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아니면 그 책 같은 데서 보면 가리결핍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제 경험으로는 시설 재배지가 벌써 한 4년 지나면 가리결핍은 죽었다 깨도 안 나옵니다. 그 가리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테를 두른 거는 염소에 의해서 장애를 받은 거예요. 결국은 얘 둘 다 제일 중요한 물에 문제가 있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자, 식물은 구성은 이렇게 돼 있어요. 탄소, 수소, 산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한 96%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질소, 인산, 가리 돈 주고 사는 것들 있죠. 이런 게 한 3.5%가 되고 한 포당 뭐 10만 원이 넘는 철, 망간 뭐 이런 것들은 요런 것들이 0.5%가 되는데 만약에 식물이 질소로 대부분 이루어졌다 그러면 돈 많은 사람의 농사를 무조건 잘 짓게 돼 있죠. 요소비로 잔뜩 사다가 넣으면 생산량이 부쩍부쩍 늘겠죠. 근데 그래 되면 농산물 가격도 엄청 비싸지겠죠. 그래서 식물이 요구하고 있는 거는 결국은 그런 거죠. 그래서 물, 탄산가스, 탄수화물 이런 것들이 식물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요소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식물을 구성하는 대부분이 CHO죠. CHO로 이루어졌는데 C 탄소, H 수소, O 그러면 요거 요렇게 합치면 물이 되는 거고 요렇게 합치면 당이 되는 거죠. 그렇게 CHO가 많이 흡수되면 식물은 결국은 잘 크고 맛있는 작물이 됩니다. 결국은 3대 요소, 질소, 인산, 가리, 기타 다량 요소, 칼슘, 마그네슘, 황 있죠. 그 다음에 비싸다고 하는 미량 요소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필수 요소인데, 일반 농가들이나 강의하시는 분들이 제일 빠져먹기 쉬운 게 뭐냐 그러면 이겁니다. 결국은 식물을 구성하고 있는 게 요 3요소예요. 그래서 제가 컨설팅을 마쳤는데 3월 말에 한 농가가 이제 2년 차인데 제가 뭐라 그랬냐 그러면 이 집에는 물을 탱크로리로 사다가 주냐 왜요? 그러길래 아니 탱크로리로 사다 줘서 비싸니까 물을 자주 안 줬네. 제가 이렇게 이제 농담을 했는데 결국은 물을 어떻게 주느냐 그 다음에 탄소를 어떻게 축적하느냐가 농산물 생산을 좌지우지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강의 가거나 이러면 이렇게 이상한 질문들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좀 싸가지 없이 얘기를 하면 사장님 그러지 말고 물이나 잘 주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왜냐 그러면 95% 가까이가 식물은 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만약에 질소로 이루어졌다 이러면 사장님 물 말고 요소 잘 주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겠죠. 요거는 저희 후배가 재배하던 온실이거든요. 온실인데 작물은 물을 100을 흡수를 합니다. 100을 흡수를 해서 여기 보죠. 물을 100을 흡수를 해서 물을 80을 날려요. 80을 날리고 20%를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 20%가 토마토가 될 수가 있고 오이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쌀도 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물을 많이 흡수하고 물을 적게 날리면 작물은 고정을 많이 하겠죠. 그렇게 농사를 지시면 농사가 많이 쉬워져요. 특히 시설 재배하시는 분들이 농사를 하면 할수록 어렵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거는 뭐냐 그러면 기초가 안 튼튼해서 그래요. 그래서 뭐 3-비료, 10-10, 20-20 이런 거 썼더니 어떻다 저떻다 어느 회사의 영양제가 좋다 그거 맞을 수도 있는데 제가 봐서는 한 80%는 안 맞습니다. 결국은 요 원리를 머릿속에 두느냐 안 두느냐 그게 수확량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을 100을 땡겼을 때 과연 내 작물이 나무가 안 다치는 상태에서 물을 얼마나 많이
그 몸속에 보유하고 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물이 80% 날아가는데 물을 덜 날아가게끔, 그 다음에 물을 남들이 100 땡길 때 내가 110, 120을 땡기게 하면 그건 결국 다수학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자, 이거 모식도예요. 자, 넘어갔네요. 요 강한 자외선이 생깁니다. 강한 자외선이 생기면 식물은 여본이 올라가요. 여본이 올라가서 정산량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착과가 불량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몸이 자꾸 뜨거우니까 내가 땀을 흘리듯이 식물도 정산을 한단 말이에요. 정산을 하면서 여러 이유도 있지만은 제일 큰 거는 여본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내 몸속에 물이 20%가 있어야 되는데 20%가 아니고 15%, 10% 있으면 이렇게 착과가 불량해져. 새끼를 죽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꽃이 피더라도 여기 보시면 꽃이 청이 없이 그냥 펴버리죠. 저런 것들은 결국은 육아가 져서 죽어버리죠. 5월이 이제 다가올 건데 25년 같은 경우는 제가 24년 겨울 잡기를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 그러면 일기가 좀 빨리 간다. 한 20일 정도 빨리 간다 이랬더니 한 농가가 친한 농가가 그러더라고. 제가 그 얘기를 하더니 아니야 20일 아니야 한 달이야. 맞습니다. 한 달이에요. 한 달이 일찍 가요. 평상시보다 예년보다 가스도 일찍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어깨 빠짐도 좀 일찍 발생을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잘록이도 빨리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럼 결국 다 물이에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5월 달이 되면 미이라가가 착과가 잘 안 되고 미이라가가 발생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새끼를 못 낳는 거예요, 새끼를. 그래서 원인이 뭐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요거는 예년에는 5월이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아마 4월 달, 4월이 올해는 눈도 오고 뭐 비도 오고 온도도 떨어지고 그랬는데 다음부터는 온도가 많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아마 착과불량 쪽으로 많이 돌 거예요. 그래서 원인이 뭐냐 그러면 결국은 물이거든요.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해가 뜨거워요. 차광도 안 했어요. 얘는 해가 안 많아요. 차광도 좀 해고 2중, 3중도 가렸어요. 그랬더니 얘는 광이 너무 뜨거우니까 물 하나 땡겨가지고 물 하나 날려요. 물 하나 땡겨가요. 물 하나 날려요. 물 하나 땡겨가지고 겨우 내 몸속에 저장을 해서 오일을 만들어요. 또 물 하나 땡겼어요. 날이 너무 뜨거워요. 그러면 또 날려요. 물 하나 땡겨서 또 날려요. 물 하나 넣어서 또 날려요. 그래서 이렇게 육아가 지는 거죠. 저장한 물이 없으니까 광합성이 문제가 아니라 식물에 제일 중요한 물이 없기 때문에 내 새끼를 죽이는 거죠. 그러나 여기는 적정히 이제 차광도 하고 그다음에 정산 억제제도 살포하고 이래가지고 덜 날아가도 되게끔 해놨어요. 그랬더니 하나 땡기니까 하나 날렸어요. 당연하겠죠. 물 하나 해서 물 하나 날렸어요. 그 다음에 또 물 땡겼어요. 그리고 꽃으로 갈 수 있는 수분의 양을 몸속에 보유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물 하나 땡겨요. 또 이제 정산을 합니다. 물 하나 땡겨서 이제 돈이 되는 오이 쪽으로 보낼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이라가의 원인은 결국은 뭐냐 그러면 땡기는 물보다 날아가는 물이 상대적으로 땡기는 물 대비 날아가는 양이 많아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식도를 보면 고강도면 여본이 상승을 합니다. 그 체온을 낮추기 위해서 정산을 많이 해요. 그러면 꽃이나 과는 수분 부족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개화가 불량해지고 미이라가 발생이 되고 생육이 불량하고 2개 따먹으면 5개 띄고 이런 현상들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럼 답은 뭐다? 물 많이 주고 덜 날리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지금 시간은 자제 얘기 드리긴 좀 그렇지만 향후 시간이 되면 이번 기회에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그 정산을 억제하는 그런 방법들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물 주는 진단이에요. 그러면 물을 이제 줘봅시다. 물을 주었을 때 그럼 어떻게 줘야 되느냐? 제가 현장에서 쭉 보고 제가 유리온실에서 일을 할 때 새로 가는 유리온실에 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
드리프라 그러죠. 물 나오는 구멍에다가 한 서너 개를 볶아가지고 한 3타임 정도 쫙 밀어봐요. 그러니까 블록별로 해가지고. 그래서 보면 이제 그 쉽게 얘기해서 기준이 1리터가 나와야 되는데 어떤 거는 700 나오고 어떤 거는 1.2리터가 나와요. 그러면 편차가 생기겠죠. 그러면 700ml 나오는 거하고 1.2리터 나오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열흘에 2, 3일은 굽는 거예요. 700 나오는 것들은. 더군다나 토양 같은 경우는 옆에서 좀 도와준다 그러지만 배지 재배는 쉽게 독고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뭘 하냐 그러면 블록을 나눕니다. 다시 뭉치기도 하고 분리하기도 해가지고 계속해서 그 작업을 해요. 그러다가 그래도 어느 정도 되고 나면 압력이 안 맞거든요. 압력이 안 맞았을 경우에는 직렬로 펌프를 연결해서 압을 맞춥니다. 결국 농가가 재배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환경 놔두고요. 물 중심으로 봤을 때 내가 원하는 위치에 내가 원하는 물량이 내가 원하는 그 시간대에 들어가줘야 돼요. 그렇게 하면 사실은 농사는 거의 뭐 기초는 다져진 거거든요. 그렇다는 전제하에서 물 주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면 점적 호수의 길이가 너무 길어요. 80cm 이상, 80m 이상 되거든요. 점적 호수 같은 경우는 통상 뭐 한 45m, 길으면 만약에 압이 빵빵하게 차면 한 70m 얘기하는데 너무 길어요. 그래서 100m 정도는 가운데서 양쪽으로 땁니다. 요즘은 그렇게들 많이 하거든요. 왜냐 그러면 농사가 이제 정밀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너무 길어서 어쩔 수 없다 그러면 끝을 서로 연결을 해요. 끝을 서로 연결을 하면 보상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멀칭 방법을 개선해야 되는데 이거는 좀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어요. 물의 증발을 억제하는 멀칭을 써야 되는데 뿌리 부분이 빨리 건조돼서 새물이 들어가야 돼요. 배가 빨리 고파야 밥을 먹거든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멀칭 거들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정식을 할 때는 비닐을 덮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제끼거든요. 그렇게 되면 해동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는 걷어 올려요. 뒤에 사진 한번 보여드릴 건데 쉽게 얘기해서 내가 우비를 입고 막 돌아다니는 거랑 우비 안 입고 반팔 입고 돌아다니는 거랑 천지 차이거든요. 우비를 입고 막 돌아다니면 내가 물을 못 날리잖아요. 물을 못 날리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근데 반팔 입고 돌아다니면 시원하죠. 그 다음에 뒤에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점적 호수를 요즘은 제가 강의도 많이 하고 현장 컨설팅을 하면서 3개씩 갑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점적이 잘 막히는 그런 데들이 있거든요. 유기물이 막 따라 올라오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가운데에 3cm짜리 분수 호수를 깔게끔 추천을 드려요. 그 효과를 많이 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보통 쌍줄로 점적을 까는데, 보통 3개 정도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물 주는 시간을 잘 지켜야 됩니다. 겨울에는 일출하고 한 2시간, 그 다음에 봄, 가을은 1시간에서 1시간 반, 그 다음에 여름 같으면 30분, 해 들어오고 난 다음에 30분 있다가 천물이 들어가야 돼요. 그 천물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유리온실 재배사를 할 때, 9구간으로, 동이 커가지고 9구간으로 나눠진 게 있는데, 처음에 들어가는 거랑 마지막에 들어가는 거 한 30분 가까이 차이 나거든요. 그러면 한 하우스인데 첫 번째 보고 눈 감고 9번째 딱 들어가면 얘는 다른 하우스예요, 완전히. 물 주는 시간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맹물은 웬만하면 안 주는 게 좋아요. 자, 요거 보세요. 요거는 뭐 제가 찍은 건 아니고 왼쪽 거는 우리 친구가 찍어준 거고 오른쪽 거는 요거는 우리 친구가 찍어준 거고, 요거는 제가 찍은 거예요. 철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4월 초에 정식한 거고, 얘는 6월 초에 정식한 거예요. 볼게요. 자, 얘는 멀칭을 걷었어요. 이렇게 걷었어요. 멀칭을 걷어서
요만큼 노출이 되죠. 노출이 되니까 환기가 되는 조건에서 지나친 멀칭은 그 뿌리의 온도를 너무 올립니다. 너무 올리고 뿌리에 스트레스를 주는데 비닐을 걷어 올리면 빨리 말라요. 당연하겠죠. 요쪽 부분이 빨리 마르겠죠. 그 다음에 뒤에 설명을 드릴 뒤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릴 건데 이 밭하고 만약에 같은 하우스였다 치면 얘는 상대적으로 좀 꿉꿉하겠죠. 얘 같은 경우는 되게 건조하죠. 그러면 얘는 물을 100을 준다 그러면 얘는 120, 30을 주더라도 식물이 받아내요. 그 다음에 그 물이 이제 위로 날아가겠죠. 날아가면서 대기를 좀 뽀송뽀송한 게 아니라 얘는 뽀송뽀송하게 얘는 좀 눅눅하겠죠. 그 눅눅한 쪽이 정산을 덜 하기 때문에 그 식물한테 유리합니다. 자, 이제 모식도를 드릴게요. 뿌리는 물을 찾아서 갑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심었어요. 그 다음에 점적을 하나 깔았어요. 한 개를 깔면 저쪽으로 갑니다. 아까 오이밭에, 토마토 밭에 제가 철원에서 찍었다고 한 그 양반이 제가 갔더니 그때 아사기 고추를 심었는데 한 줄만 깔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왜 한 줄만 깔았어요? 이랬더니 귀찮고 뭐시기 뭐 이유들은 있겠죠. 근데 한 줄만 그걸만 깔아놓으면 걔한테만 물이 갈 텐데 그러면 뿌리도 그만 갈 텐데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래 빡빡 오기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 비싼 술 먹기로 얘기를 했는데 답은 안 하고 쫓아가더니 이렇게 걷더라고요. 걷어가지고 보니까 진짜 한쪽만 가 있네. 그 얘기 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자, 이쪽으로 깔면 이렇게 움직입니다. 왜냐? 치도 생명체니까 제일 중요한 물을 먹어야 되겠죠. 물이 없는 쪽으로 뻗으면 죽어버리겠죠. 그리고 두둑은 높을수록 좋거든요. 그래서 갈리기로 탔을 때 두둑을 겨울 재배하시는 분들이 한 3번 정도 두둑을 칩니다. 그 다음에 경기 북부에 갔더니 상추 재배하듯이 바닥에서 이렇게 두둑도 없는 상태로 그냥 막 재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는 수분 함량을 찍어보니까 한 99%가 나와요. 거기는 내가 비료를 주고 싶어도 못 줘요. 왜냐? 못 먹으니까. 그래서 두둑을 높게 하는 거예요. 두둑을 높게 해서 얘랑 차이가 있죠. 그러면 내가 물을 잘못 주거나 그랬을 때 얘는 다 받아내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뿌리가 살 수 있는 공간이 요것밖에 안 됩니다. 얘 같은 경우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점적호수는 2개보다는 3개가 유리하고요. 만약에 잘 막히는 원수를 갖고 있다 그러면 요 3개, 요 놈이 분수, 요즘은 이제 얇은 분수들이 나오거든요. 그 놈을 깔아놓는 것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점적호수를 고정한 재배예요. 얘는 이렇게 고정을 했어요. 근데 얘는 이동을 시킵니다. 자, 볼까요? 얘는 고정을 해놓고 쟤는 점적호수를 이동을 해요. 이렇게 이동을 하면 뿌리가 따라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장기 재배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정식하고 한 달쯤 있다가 점적호수를 무조건 땡기라 그러거든요. 뒤에 사진 한번 볼게요. 요거에 보시면 밝은제 100만 원의 효과가 나와요. 보시면 이제 얘가 땡겨 놓고 여기 한 일주일인가 지난 오이 하우스인데 보시면 뿌리들이 쫙 따라 나오죠. 요 LG 폰이거든요. 엄청 오래된 사진이죠. 그래서 점적호수를 이동시키면 이런 현상들이 생겨요. 밝은제 잘못 쓰면 장애 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어떤 돈이 들어가는데 돈 안 들어가게끔 이렇게 하시면 여기다 물을 주는데 이쪽에 이제 작물이 있겠죠. 전에 여기 있었죠. 여기. 그래서 땡기면 그만큼 뿌리가 당겨 나옵니다. 제가 이제 현장 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할 때 우스갯소리로 우리 아버지가 1000억대 부자면 내가 형님 밭에 뭐하러 왔겠어요? 먹을 게 있으니까 왔겠죠. 그렇게 이제 농담 삼아 얘기하거든요. 여기 주면 뿌리는 여기 가겠죠. 근데 여기다 물을 끌고 오니까 여기 있던 뿌리가 일로 나올 수밖에 없죠. 쥐도 살아야 되니까.
수분 함량은 60에서 70% 정도가 좋아요. 저희가 이제 측정기로 이렇게 찍어보면, 멀칭을 많이 하거나, 이런 것들은 보면 99% 정도 나와요. 요게 이제 만졌다 놨을 때 깨질 정도, 요거는 뭐 한 8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량 다이로 줄 거냐, 다량 소외로 줄 거냐를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 사질 토양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물을 주면 물이 밑으로 쭉 빠져요. 점질 토양 같은 경우는 옆으로 되죠. 그래서 토양의 보비력을 이제 간단히 측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잉크를 갖다가 여기다 부었어요. 잉크를 부었더니, 이거는 제가 한 거는 아니고 일본 책자에서 제가 이제 카피를 한 겁니다. 그러면 얘 같은 점질 같은 경우는 CEC가 높아가지고 잉크를 다 먹고 있죠. 사질 토양 같은 경우는 그대로 뱉죠. 자, 그러면 얘같이 점질 토양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량 소외를 주셔야 돼요. 다량 소외를 해서 처음부터 비료질을 할 때 처음부터 비료를 넣어야 돼요. 만약에 내가 10분에 물을 준다 그러면 앞에 5분 정도의 비료물을 따라 보내야 돼요.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소량 다이를 줘야 돼요. 소량 다이를 줘서 처음에는 맹물을 주고 그 다음에 끝날 때쯤 비료물이 따라 들어가야 돼요. 만약에 처음부터 점적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얘를 처음부터 물을 주면 어떻게 되냐면 비료가 들어가 있는 비료를 뒤에 들어가는 물이 씻겨 나가게끔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질 토양이다 물을 주면 그런 분들이 헛골에 물 주면 1시간 안에 물 없어진다고. 그런 토양들은 소량 다해를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비료를 줄 때 물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후반기에 비료물이 따라 들어가지 않으면 내가 비료를 줬는데 얘는 맨날 배가 고프다 그러죠. 자, 물주기와 수세 판단인데 물을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내가 꼬들게 재배를 한다 치면 내가 작년 대비 물을 2배를 줬어요. 근데 어떤 문제들이 없어요. 그러면 수확량이 무조건 2배 늘은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잎에 물이 맺히느냐 안 맺히느냐를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요건 이제 토마토 얘기인데, 개화되는 위치가 위쪽으로 있다. 그러면 물이 많은 거예요. 물이 적은 거예요. 그 다음에 개화되는 위치가 밑으로 있다. 이러면 물이 많은 거예요. 그걸로 이제 판단을 하시면 조금 더 쉬울 겁니다. 그래서, 천물 주는 시간 아까 얘기를 드렸는데, 봄, 가을 기준에, 이제 봄, 가을이라고 하는 거는 달력 봄, 가을이 아니에요. 노지는 달력이지만, 그 시설 재배 같은 경우는 겨울하고 여름밖에 없거든요. 겨울하고 여름밖에 없는데, 올해 같으면 한 2월이 이제 봄, 가을, 2월 들면서 이제 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잠깐이죠. 거기에는 일출하고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있다가 첫물이 들어가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마지막 물은 2시 전에 마치시는 게 좋고, 여름에는 한낮에 물을 못 주거든요. 멀칭을 푹 덮어 놓으면. 제가 옛날에 그 유리온실 6,300평짜리 농장장을 할 때 아줌마들이 9월이었어요. 9월에 아줌마들이 쫓아와가 난리 났대요. 왜요? 이랬더니 뜨거운 물이 나와요. 이렇게 뭔 소리예요? 그리고 쫓아가 봤더니 진짜 뜨거운 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측정을 해보니까 70도 나와요. 그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죠. 그래가지고 비닐을 사가지고 지관들을 다 이렇게 그 햇빛을 가리고 뭐 그랬던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낮에 물을 못 줘요. 농가들이 이제 물을 몇 번 주세요. 이러면 뭐를 그렇게 줘요. 그러면 언제 주세요? 그러면 아침에 주고 저녁에 준대요. 그러면 왜 낮에는 안 줘요? 그러면 뜨거운 물이 나온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멀칭을 제껴 놓으면 그런 현상들이 많이 줄죠. 그래서 겨울 같은 경우는 일출하고 한 2시간, 그 다음에 가능하면 물을 데워서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자, 뒤에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물이 많고 적음을 어떻게 체크해야 되냐 그러면 일액현상들이 생기죠. 일액현상, 이렇게 물방울이 생기죠. 그러면 이게 나와야 된다고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그 일액은 내가 심어놓고 정식을 하고 나서 활착이 되면서 생기거든요. 그동안 못 먹던 물들을 이제 쭉 땡기니까. 그게 열흘 이상 지속이 된다 그러면 내가 물 관리를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표현들을 드립니다. 형님,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베개가 흥건하게 젖었어요. 그럼 잘 잔 거예요? 못 잔 거예요? 당연히 못 잤다 그러겠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의 현상이 나오기 전까지는 최대한 물을 줘요. 최대한 물을 주고, 소량 다회를 넣어야 돼요. 그러면 일의 현상이 왜 많이 발생을 하느냐. 그거는, 여기 건건이 지나친 수분을 함유하고 있어서 그런데 이런 거는 또 멀칭을 걷어가지고 말리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한 번 넣는 물량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안 그러면 너무 늦게까지 줘서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그러면, 물을 내가 만약에 10톤을 준다. 한꺼번에 10톤을 주는 게 아니고, 하루에 3번, 4번 나눠가지고, 뭐 2톤, 뭐 2.5톤 이렇게 나눠서 주면 그런 현상들이 줄게 되죠. 일액이 나왔다는 얘기는, 일액이 나왔는데 만약에 날이 안 좋아졌다. 그러면 뭐, 오이 같으면 노균병, 애들 같으면 이제 잿빛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 기준은 뭐냐 그러면, 일액이 안 나올 만큼, 이 물방울이 맺히지 않을 만큼 물을 많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일액이 나왔다. 그러면, 내가 주는 물이 많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 그러면 내가, 너무 늦게 준 거 아니냐. 그렇게 고민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소한 찬물은 주지 말아야 돼요. 제가 상주 지역 가가지고 요즘은 뭐 다들 데워주니까 웬만하면, 그 전에 이렇게 물 데워주시는 분 이러면, 안 데워주시는 분 이러면 몇 명이 안 됐어요. 근데 저 강원도 어디 가서 교육했더니 물 혹시 데워주시는 분 있어요? 이랬더니 그때 한 20명 정도 왔나요? 20명 정도 왔었는데, 한 명인가 2명 데워주시고 계시더라고요. 잠깐만요. 30분이네. 자, 빨리 갈게요. 30분이나 지났네. 자, 찬물은 주시면 안 돼요. 추워지니까. 그래서, 겨울 같은 경우는 물을 많이 주기 위해서 데워 쓰는 겁니다. 물을 많이 주면 식물이 90%, 95% 물로 이루어졌고, 물을 많이 주면 수확량이 많겠죠. 그 다음에 관계설비는 이렇습니다. 참조를 하시고, 다음에 양액 재배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관수는, 2주나 한 달 간격으로 만약에 1, 2, 3, 4로 들어갔다 그러면 순서를 바꿔주셔야 돼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1번하고 9번하고 1시간 가까이, 30분 가까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 그러면 그 밭은 다른 밭이에요. 그 다음에 철분 제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요거는 제가 세도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세도에서 찍었는데, 이제 눈물 흘린다 그러죠. 요것들은, 그러니까 철이죠. 그래서 철을 공기하고 접촉을 시켜서 빨리 녹을 쓸게끔 해서, 녹이 쓸면 바닥으로 떨어지겠죠. 그렇게 해서 제거를 하는 거예요. 요거 보시면, 요거 세도에서 찍은 건데, 점적호수가 이제 눈물을 막 흘리죠. 그래서 이거 철분이 많아가지고 제가 그때 집이 파주였었는데 분석 좀 해주세요 해가지고 페트병 하나 담아가지고 세도에서 파주까지 가니까 한 3시간 정도 걸렸는데 완전히 환타가 되더라고요, 색깔이.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은 중탄산이 높은 천연 사이다와 유사합니다. 그럼 천연 사이다는 어떻게 해요? 막 흔들어가지고 가스를 빼야 되겠죠. 철분이 많으면 인산과 결합해서 침전이 됩니다. 이렇게 침전이 되죠. 철분이 많은 원수는 인산의 축적을 유발을 합니다. 그리고 염류장애를 유발을 하는데, 특히 철분이 많은 밭들은 보면 토양이 딱딱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막 갈라지죠, 보통.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 pH가 높고 철분이 많은 밭 같은 경우는 산소를 주입을 해서 중탄산을 날려서 철분을 녹을 쓸게끔 해서 침전을 시켜요. 그리고 수중 펌프로 녹을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얘가 이렇게 떨어질 때 원수가 이렇게 떨어질 때 바바바바박 떨어지는 게 아니라 분수처럼 하게끔 해서 호수에 구멍을 쫙 뚫어가지고 분수처럼 이렇게 나오게끔 해줍니다. 그 다음에 관수 모타 탱크에서 뽑아가는 놈을 구멍을 구찌라 그러죠. 구찌를 밑에 뚫는 게 아니고 위에 한 30cm 정도에서 뚫어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공기 뽀글이 있죠. 수중 펌프, 그 다음에 이렇게 장구멍이 뚫린 PVC 파이프를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뽀글이를 넣고 부여에 제가 했던 건데 이 집이 어떻게 됐냐? 안 나오는구나. 한 달 정도 이렇게 해서 물을 공급을 하니까 땅이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그 다음에 점적 호수에서 눈물 흘리는 양도 많이 줄어들고요.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관수 펌프는 한자 정도, 30cm 정도 높은 데서, 그 다음에 원수 펌프는 폭포수처럼 묵 떨어지게끔 하고, 그래야 이제 저게 철분이 안 일어나겠죠. 그 다음에 뽀글이 넣어가지고 계속해서 산소를 불어넣습니다. 요거는 이제 흙골이 적게끔 관리하라는 건데, 요게 아마 2월 말 사진일 거예요. 좀 오래된 사진인데, 여기는 물이 되게 잘 빠지는 밭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흙골에 물을 대죠. 자, 요거는 뭐냐 그러면 제가 옛날에 파주 살 때 캄보디아에서 일을 하러 온 친구가 있었는데, 그 뽕이라고 되게 똘똘한 애예요. 그래서, 이쪽은 토마토가 되게 커요. 근데 요 입구 쪽은 토마토가 물이 부족해가지고 되게 작아요. 그래서 뽕 이리 와봐. 이래가지고 저 뒤에 데리고 들어갔어요. 여기까지, 여기 크지? 요 데리고 와서 여기는 어때? 작아. 뭔 차일까? 그랬더니 이놈이 얼마나 똑똑한지 호수를 들고 와서 물을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드릴 얘기는 거의 다 드린 것 같은데, 물 주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가이드라인을 몇 개 드려놨거든요. 결국은 물 주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물을 주고 난 다음에 어떻게 환경을 관리를 할 거냐. 내가 물을 최대한 많이 주되 나무가 다치지 않게끔 그렇게 관리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음 기회에 물과 관련된 pH, EC에 대해서도 한번 시간을 마련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장황하게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현장에서 컨설팅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면 환경이나 이런 거 빼고는 물 얘기부터 먼저 해요. 물 어떻게 주느냐, 몇 시에 주느냐, 몇 cc 주당 몇 cc 주느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물 주기 어렵습니다. 물 주기 3년이라 그러는데, 근데 이제 가이드라인만 있으면 한 해 딱 경험해보면 답을 찾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드린 정보가 혼선이 아닌 진짜 알짜배기 정보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